제가 말씀드릴 사건이 굉장히 또 그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그 200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가 백악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어금니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2% 정도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고 그 딸한테도 이게 이제 유전이 됐다고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움을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입원해진 거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거 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뭐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방송에서 결국 그 이제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딸, 당시에 14살 된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서 담이 든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두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놀면서 음료수인 줄 알고 먹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데 부검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목에 졸린 흔적, 그다음에 이 수면제가 그 정도의 치사량도 아니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건 정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의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미 가출한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을 한.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참 특이한 게 14살부터 19살까지 요 사이에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인데 아주 교묘합니다.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상으로 봐서도 다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를 만날 때가 14살 돼서 만나서 16살에 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순히 소화기호증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데 소화기호증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단순 소화기호증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많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그 시신 유기 현장에 그 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영학이라는 자는 이제 속속들이 정말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거기에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완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뭐 아주 그 혐오스러운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또 녹화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행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웃는 눈도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지 뭐. 그걸 오히려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용의주도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향성으로 봐서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막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적 중독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성매매 시키면서 찍어서 동영상을 뭐 판매하고 말이죠. 이런 정말 저는 악마 이런 말도 표현하기 싫어요. 악마도 못 되는 인간들인데 이영학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저런 겁니다.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내 사망 후에 뭐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됐네요. 네, 그 얘기들이. 반영이 됐어요. 또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범죄의 이제 원인이 그 범죄인의 책임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유전적 요소. 그러면 본인과 타고난 것과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은 타고난 것도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사형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아 그럼 사회가 책임이면 저런 악마 같은 범죄 저지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저런 짓 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책임이 덜어져?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그 경계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화 가능성이 정말 단 1%라도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가석방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모범수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춘재가 지금 밝혀지고 나서 다들 모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춘재가 그 악마성을 그냥 감추는 이유는 큰 나중에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영학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자 이번에는 정재민 심의관께서 이 화천에서 아까 근무하셨다고 군 검사로 그래서 오늘 화천 붕어섬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거기서 어떤 일이요? 붕어섬. 붕어같이 생겼고 좀 작은 섬인데요. 거기서 뭐 1년 살았습니다. 네. 뭔가 이제 붕어 같잖아요. 붕어 같고 와 좋다 날씨 좋다. 저도 18년 만에 처음 왔어요.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오신 건가요? 예. 군 생활이죠 뭐. 중위였고 27이었습니다. 여기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고 그때도 되게 아름다웠어요. 어떠셨어요? 군 검사 생활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첫 직장 생활이었잖아요. 사법연수원을 2년 마치고 법률가로서도 첫 생활이었고 또 군인이 된 것도 처음이었고 굉장히 뭐 특별했죠.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면 이거 100% 사건이고 꼭 밤에 이제 뭔가 사건이 나고 그러면 저한테 헌명 계장에 전화가 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다. 뭐 목을 맨 채로 매달려 있다거나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체를 내리고 검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부검도 하고. 그 강원도 화천이라는 게 굉장히 최전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불빛 하나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런 현장에 가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심의관님은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료 보고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의문사 다뤄본 적 있으세요, 우리 심의관님? 예, 저는 의무사가 될 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는데 평소처럼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을 맨 채로 사망했다 창고에서. 저 가면 이제 보통은 그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 보통 안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랜턴을 들고 이제 목덜미를 막 확인해 보니까 줄이 이중으로 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먼저 교사를 한 다음에 다시 매달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까지 와서 구검을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자살이 확실하다. 처음에 그걸 발견한 병사들은 혹시나 살아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이. 네, 그래서 부검에서 그렇게 밝혀져요. 이 사람들 병사들도 진술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이제 유가족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군의 부름을 받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는 기소를 해야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자살 사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의무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된 바탕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의 연계 이제 김은중이 사건이에요. 김은중. 저는 2003년에 국민 검사를 했는데 김은중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었고 우리가 수사하는 실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Okay, from there, let me walk the light right back over to the body to show the relationship there. That's the weapon. Okay. Can you go ahead and light up the other side of his head? 98년 2월 24일에 판문점에 공동 경비 구역이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요, 우리군도 있고 북한도 같이 이제 판문점에 있잖아요.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이던 김은중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관자놀이가 관통선에 있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오른발에 50c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권총이 하나 있었죠. 그 김중희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아서 자살을 했을 거다.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관 화약 흔적이 오른손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관 화약 흔적. 네. 이 권총을 쏘면 뇌관 화약이 팍 터지면서 이 오른손에 항상 묻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쏘아서 여기서 나갔잖아요. 총알이. 네. 오른손 잡이고 오른발 옆에 권총이 있었으니까 그럼 오른손에 그 화약 흔이 있어야 되는데 화약 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왼손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관자놀이에 대고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해서 쏘면 검은 이 가스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져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중희의 총이 아닙니다. 시리얼 넘버가 김중희에게 원래 배급돼야 될 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에 김중희의 지문이 없어요. 그리고 김중희의 손목시계에 흠이 나 있고 거기 옆에 크레모와 스위치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딱 사진 찍은 사진에는 권총 위에 철모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놓고 갔다가 금방 들고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서연치 않은 게 자꾸 증폭되냐면 미군 수사대가 이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 헌병수사관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 10분만 둘러보라고 하면서 거기를 본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시신을 다 닦아버립니다. 여기 혈흔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 다 세척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네, 그날 증거를 인멸하는 거네. 그 다음 날에는 페인트 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유가족이나 일반 사람들의 그 의심을 그것도 김은중이가 자살한 동기가 도저히 설명이 잘 어려운 거예요. 일단 유서가 없고 김은중이는 아버지가 3스타예요. 네, 거기 육사도 나와서 엘리트네요. 특히 JSA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살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자기 소대 병사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라면 좀 몇 개 얻어먹기도 하고 그 얘기도 좀 나누다가 정찰을 나간다면서 소대장실을 나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사망은 왜 했냐, 자살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살을 합리화한 노르웨이 수프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바로 사망하기 전날 한 병사한테 노르웨이 숲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섬세미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